메디치 가문, 피렌체를 지배한 메디치 가문. 오늘날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 피렌체, 꽃의 도시라 불리는 이곳은 매년 수백만 명의 여행객이 찾는 세계적인 예술의 성지입니다. 도시 어디서나 보이는 거대한 두모 성당의 돔, 우피치 미술관을 가득 채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보티첼리의 걸작들이 찬란한 인류의 유산들은 모두 한 가문의 역사와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들은 왕족도 유서 깊은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지오바니 디 비치 낮은 자세로 불을 쌓다 그저 평범한 양모 상인이자 은행가로 시작해 마쿠에서 도시를 지배하고 끝내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송두리째 바꾼 가문이었지요. 돈을 지배한 가문이 어떻게 예술을 통해 영생을 얻었는지 그 300년에 걸친 위대한 이어달리기의 첫 페이지를 시작하렵니다. 14세기 후반 피렌체 공화국은 겉으로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도시를 표방했지만 실상은 몇몇 유력 귀족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한 철저한 과두 정치 사회였습니다. 이 무렵 피렌체의 한 골목에서 묵묵히 숫자를 계산하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오바니 디비치 메디치입니다. 훗날 위대한 메디치 제국의 주춧돌을 놓은 인물이지요. 당시 메디치라는 이름은 그리 대단한 가문은 아니었지요. 가문의 먼 친척 중 일부가 정치적 폭동에 휘말려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한 지오바니가 물려받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은행 일을 배우며 철저하게 신용을 쌓아 나갔지요. 그리고 1397년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건 메디치 은행을 설립합니다. 당시 유럽에서 은행업은 매우 위험하면서도 천대받는 직업이었지요. 기독교 교리를 따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고리대금업이라는 불리며 지옥에 갈 죄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오바니는 이 종교적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지혜를 짜냈습니다. 이자를 직접 받는 대신에 서로 다른 화폐를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차익과 수수료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죠. 이 담백하고 명확한 거래 방식은 전 유럽 상인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가 쌓일수록 위험도 함께 커졌습니다. 피렌체 명문 귀족이었던 알비치 가문과 스트로치 가문은 신은 부자들의 등장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지오바니는 가문이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히 몸을 낮춰야 함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지요. 그는 평생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늘 평범한 양모 시민의 복장을 고수했고 화려한 마차 대신에 걸어서 출퇴근을 했지요. 귀족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서로 싸울 때도 지오바니는 정치 전면에 나서기를 거부했습니다. 해적 출신 교황, 신의 한 수갈인 투자. 그는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죠. 귀족들의 시기를 사지 마라. 법원에 불려갈 일을 만들지 말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라. 그리고 언제나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머물러라. 이 위장술에 가까운 겸손함 덕분에 메디치 가문은 귀족들의 경계 속에서도 조용히 대지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오바니를 단순히 현명한 은행가에서 유럽 최고의 급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대담했던 정치적 투자였습니다. 어느 날 메디치 은행의 한 남자가 찾아왔지요. 그의 이름은 발다사레 코사. 그는 한때 지중해를 무대로 활동하던 거친 해적 출신이었으나 신분 세탁을 통해 추기경의 자리까지 오른 파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코사는 야망이 가득한 눈으로 지오바니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음 교황이 되고 싶으니 선거 자금을 대달라는 요구였지요. 당시 교황청은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었고 코사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인물이었기에 다른 유력 은행들은 그를 사기꾼 취급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오바니는 남다른 통찰력을 가졌거나 혹은 가문의 운명을 건 도박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코사의 거친 성정 뒤에 숨은 강력한 정치적 수완을 보았습니다. 지오바니는 메디치 은행의 재산을 흔들 수도 있는 막대한 액수의 돈을 조건 없이 그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그거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410년 발다사레 코사는 전세계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 요한 23세로 선출됩니다. 해적 출신의 사내가 신의 대리인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교황이 된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도운 지오바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메디치 은행을 교황청 공식 은행으로 지정합니다. 전 유럽에서 거치는 11조와 종교적 세금, 교황청의 모든 재산이 메디치 은행의 금고를 거쳐 가게 된 것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거두어 들이는 막대한 자금 흐름을 독점하게 되면서 메디치 은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럽 최고의 금융제국으로 성장합니다. 비록 몇 년 후에 교황 요한 23세가 정치적 반대파에 의해 폐위되고 감옥에 갇히는 비극을 맞이했지만 지오바니는 끝까지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재산이 타격을 입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막대한 보석금을 내고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 피렌체로 데려왔지요. 사기꾼과 해적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의 마지막을 지켜준 메디치 가문의 이 행동은 역설적으로 유럽의 모든 권력자에게 메디치는 한 번 맺은 신용과 의리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429년 가문의 초석을 닦은 지오바니 디비치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 아들 코시모 메디치에게 다시 한번 낮은 자세를 유지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부는 이미 피렌체라는 작은 도시 공화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시모 메디치 국부의 등장과 죽음의 위기. 아버지를 이어 가문의 수장이 된 코시모 메디치는 내성적이고 신중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인문학과 예술에 깊은 조예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지켜온 의장수를 이어받으면서도 가문의 막대한 부를 도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마음에 심는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당시 피렌체의 실권을 잡고 있던 인물은 명문 귀족 알비치 가문의 수장 리날도 알비치였습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이 시민들의 세금을 대신 내주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민심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며 거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리날도는 메디치 가문을 완전히 절멸시키지 않으면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죠. 1333년 9월 리날도 알비치는 음모를 꾸며 코시모를 피렌체 정부 청사인 팔라초 베키오로 소환합니다. 코시모가 청사에 들어서는 순간 군인들이 그를 포위했지요. 제목은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황당한 반역죄였습니다.
코시무는 정부 청사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좁은 종탑 감옥 이른바 아이벨게토에 갇히게 됩니다. 현문 너머로 피렌체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코시무는 매일 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만 했지요. 추방 그리고 위대한 반전. 리날도 에비치는 그를 당장 사형시키려고 했고 코시무는 감옥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까 두려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렸습니다. 하루하루 피렌체의 광장에서는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귀족들의 선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탄생하기도 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였지요.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코시무는 메디치 가문 특유의 무기인 돈과 조용한 협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던 간수 페데리고에게 은밀하게 접근했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막대한 양의 금화를 건넸습니다. 금화의 무게에 눈이 먼 간수는 코시무가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왔고 나아가 피렌체 정부의 핵심 심판관들에게 메디치의 돈을 배달하는 전령 역할을 했던 겁니다. 결국 돈으로 매수된 심판관들은 사형 대신에 10년간 피렌체 밖으로의 추방이라는 타협안을 내놓았지요. 리날도 알베치는 분노했지만 이미 피렌체 정부 내부까지 스며든 메디치의 자금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333년 가을 코시무는 죄인의 신분으로 피렌체의 성문을 걸어나와 베네치아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리날도는 메디치가 완전히 파멸했다고 믿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코시무가 떠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코시무가 베네치아로 떠나면서 메디치 은행의 거대한 자금줄과 신용장부가 피렌체에서 일제히 빠져나갔지요. 피렌체의 상인들은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었고 메디치가 후원하던 수많은 노동자와 장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피렌체의 경제는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마비되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코시무가 도착한 베네치아는 그를 죄인이 아니라 공화국의 국빈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메디치의 돈이 베네치아로 흘러 들어오자 그곳의 경제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피렌체 시민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지요. 시민들의 분노는 메디치를 쫓아낸 알비치 가문으로 향했습니다. 코시무를 다시 데려와라. 메디치가 없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는다는 폭동 직전의 목소리가 피렌체를 뒤덮었습니다. 결국 코시무가 추방당한 지 불과 1년 만인 1434년 피렌체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알비치 가문을 몰아내고 코시무 메디치 복귀를 공식 선언합니다. 코시무가 피렌체 성문으로 다시 들어서던 날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코시무는 자신을 모함했던 알비치 가문을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피해 숙청 대신에 담백하게 그들을 똑같이 추방하는 방식을 택했지요. 두모둠 신의 영역에 닿은 유산. 이로써 코시무는 피렌체의 공식적인 직함은 하나도 가지지 않은 채 오직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막강한 경제력만으로 도시를 움직이는 마쿠의 실력자, 즉 피렌체의 실질적인 군주가 되었던 겁니다. 화려하게 복귀한 코시무는 이제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가문의 영광과 도시의 품격을 신의 영역으로 올리는 대작업에 착수합니다.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 예술 후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피렌체의 중심에는 거대한 성당인 산타 마리아의 델피오레, 즉 피렌체 대성당이 수십 년째 지붕이 뚫린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의 규모가 너무 거대해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성당 꼭대기에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돔을 올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성당 내부로 빗물이 들이쳤고 이는 피렌체 시민들의 오랜 자존심에 상처가 됐던 겁니다. 코시무는 이 불가능한 임무에 도전하기로 하고 당시 건축계 2단 아이자 계좌로 통하던 필리포 브루넬리스키를 전폭적으로 후원합니다.
브루넬리스키가 고대 로마의 판테온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얻어 내부 지지대 없이 스스로 버티는 이중 구조의 도미라는 파격적인 설계를 제안했지요. 다른 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코시모는 그의 천재성을 믿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아낌없이 대주었습니다. 브루넬리스키는 건축 비밀이 탄로날까봐 설계도를 모두 암호로 작성하고 미친 척을 거듭하는 까다로운 성격이었지만 코시모는 지치지 않고 그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마침내 1436년 무게만 수만 톤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벽돌 조적식 돔이 하늘을 찌를 듯 완성되었던 겁니다. 피렌체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이 거대한 지붕은 메디치 가문이 인간의 기술로 신의 영광을 제안해 냈음을 증명하는 가문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코시모는 평생에 걸쳐 조각과 도나텔로를 비롯한 수많은 천재 예술가들을 후원했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잃어버린 철학 문헌들을 수집해 유럽 최초의 공공도서관도 세웠지요. 그가 만든 지적인 토양 위에서 인문주의와 르네상스라는 위대한 정신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1464년 평생을 겸손하면서도 대담하게 살았던 코시모 메디치가 눈을 감습니다. 피렌체 정부와 시민들은 가문을 지키고 도시를 인류 문화의 중심으로 이끈 그에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칭호를 바칩니다. 하테르 파트리아의 국부 도시의 아버지 왕관을 쓰지 않았으나 그 어떤 왕보다 위대했던 조부 지오바니와 아버지 코시모의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메디치 가문의 진짜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코시모의 손자 훗날 위대한 자라 불리게 될 천재적인 소년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통풍쟁이 피에로와 징검다리가 된 세대. 1460년 국부 코시모가 세상을 떠나자 메디치 가문은 뜻밖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코시모의 뒤를 이어 가문의 수장이 된 인물은 그의 아들 피에로 디 코시모 메디치였습니다. 역사는 그를 통풍쟁이 피에로라는 다소 쓸쓸한 별명으로 기억하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피에로는 평생 심각한 유전성 통풍에 시달렸지요. 관절의 극심한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해 온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고 가문의 집무실조차 마음대로 오가지 못했습니다. 피렌체의 라이벌 가문들은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위대한 코시모는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침대에서 신음하는 병약한 후계자일 뿐이니 메디치를 무너뜨릴 적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루카피드를 비롯한 반대파 귀족들은 피에로를 암살하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거대한 음모까지 꾸몄던 겁니다. 그들은 피에로가 탄 가마가 지나갈 길목에 자객들을 매복시켰지요. 하지만 피에로는 몸은 약했으나 결코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코시모 밑에서 오랜 시간 정치적 감각을 익힌 상태였지요. 음모의 낌새를 눈치챈 피에로는 이동 경로를 먼저 수정했고 오히려 자객들을 역으로 포위하여 암살 기도를 무력화시켰지요. 이때 아버지를 대신해 군사들을 이끌고 현장에 지휘하며 영리하게 대처한 소년이 있었지요. 바로 피에로의 아들, 당시 겨우 17살이었던 로렌츠 메디치였습니다. 피에로는 가문을 향한 안팎의 칼날을 모두 막아내고 가문의 기반을 더 공고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문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청약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기존의 메디치 지도자들은 피렌체 시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지역 상인 가문의 여인들과 결혼했으나 피에로는 아들 로렌초를 로마의 명문 무인 귀족 가문인 오르시니 가문의 딸 클라리체 오르시나와 결혼시킵니다. 이 결혼은 메디치 가문이 단순한 피렌체에 부유한 상인을 넘어 이탈리아 전체가 무시할 수 없는 유력 귀족 가문으로 체급을 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생 병마와 싸우면서도 가문을 안전하게 지켜낸 피에로는 집권 5년 만인 1469년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비록 짧은 기간 가문을 이끌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쌓아올린 유산을 다음 세대의 천재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위대한 징검다리 역할을 완수했던 겁니다. 로렌초 메디치 위대한 자의 등장.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20살의 청년 로렌초가 메디치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피렌체의 유력 시민들은 젊은 로렌초를 찾아가 가문과 도시의 정치를 이끌어달라고 간청했지요. 로렌초는 가문의 어떤 선조와도 외모와 기질이 달랐습니다. 매력적인 미남은 아니었지요. 코는 다소 삐뚤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거칠고 쇳소리가 났으며 평생 후각을 느끼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천재적인 지성이 있었습니다. 사냥과 스포츠를 즐기는 야성적인 면모와 시를 쓰고 철학을 논하는 섬세한 예술 가족 기질이 공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역사는 훗날 그를 일마니 피코, 즉 위대한 자 로렌초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로렌초의 시대에 이르러 피렌체는 인류 문화사의 찬란한 정점을 맞이합니다. 로렌초는 단순한 돈의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뛰어난 시인이자 인문학자였기에 예술가들의 천재성을 알아보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산드르 보티첼리를 알아보고 후원하며 비너스의 탄생과 봄 같은 불후의 명장을 탄생시켰지요. 어느 날 가문의 조각 정원을 거닐다가 대리석으로 늙은 사티로스의 두상을 조각하고 있던 15살짜리 소년의 천재성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로렌초는 그 소년의 아버지를 찾아가 설득한 뒤에 소년을 메디치 궁전으로 데려와 자신의 친자식들과 함께 먹고 자며 최고의 인문학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였습니다. 식탁에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트, 레오나르도 다빈치, 철학자 피코 델라, 미란돌라가 나란히 앉아 매일 밤 고대 철학과 예술을 논했지요. 왕과 귀족들이 권위를 내세울 때 로렌초는 천재 예술가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며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아낌없는 후원과 지적인 토양 속에서 피렌체는 전 유럽 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파치 가문의 음모, 성당을 물들인 피, 메디치 가문의 권력이 이탈리아 전체를 흔들 정도로 커지자 이에 강한 질투와 위기감을 느낀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 중심에는 피렌체의 또 다른 유력 금융 가문인 파치 가문이 있었습니다. 파치 가문은 자신들이 메디치보다 신분적으로 더 고귀한 귀족이라고 생각했기에 메디치의 독주를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거대한 권력이 결탁합니다. 바로 교황 시스토 4세였습니다. 교황 시스토 4세는 자신의 조카들에게 영토를 채워주기 위해 메디치 은행에 막대한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황은 메디치 가문을 피렌체에서 추출하고 파치 가문을 새로운 교황청 금고지기로 삼으려고 거대한 암살 음모를 승인합니다. 교황의 조카 지라모 리아리오, 프란체스코 데파치, 그리고 살인 청구업자인 용병대장 잠바데스타를 비롯한 암살단이 결성되게 됩니다. 1478년 4월 26일 일요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암살단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은 잔인하게도 피렌체 대성당 두오모에서 열리는 부활절 미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시민이 모인 신성한 성당 안에서 가장 경건해야 할 종교적 순간을 피로 물들이겠다는 계기였습니다. 원래 암살단은 로렌초와 그의 친동생 줄리아노 메디치를 동시에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동생 줄리아노는 가문에서 가장 수려한 예물을 가졌고 시민들에게 인기가 대단히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아침 줄리아는 다리 부상으로 성당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질 것을 우려한 프란체스코 데파치는 직접 줄리아노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부축하며 성당으로 이끌었습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프란체스코는 줄리아노를 친근하게 껴안는 척하며 그의 옷 속에 갑옷을 입었는지 확인하는 잔인한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미사가 시작되고 성체 성혈을 거행하는 엄숙한 벨소리가 성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신우였습니다. 신우가 떨어지자마자 암살자들이 숨겨둔 칼을 뽑아 들고 두 형제를 덮쳤습니다. 프란체스코 데파치아와 암살자들은 동생 줄리아노에게 무자비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줄리아노는 첫 번째 칼격에 척추를 찔려 쓰러졌고 암살자들은 쓰러진 그를 향해 무려 19군데나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얼마나 광분했는지 칼을 휘두르다가 자신의 허벅지를 찌를 정도였습니다. 줄리아노는 대성당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처참하게 즉사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암살자들이 로렌초의 목을 겨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끝이 로렌초의 목을 스치며 깊은 상처를 냈고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로렌초의 충직한 보좌관이었던 프란체스코 노리가 몸을 던져 다음 칼날을 막아냈습니다. 보좌관이 대신 칼을 맞아 쓰러지는 짧은 찰나 로렌초는 자신의 망토를 팔에 감아 칼날을 막아내며 제단 옆에 있던 청동문을 열고 성물실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곁에 있던 친구들이 재빨리 육중한 청동문을 걸어 잠갔지요. 문 밖에서는 암살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고 문 안에서는 로렌초가 목에 피를 흘리며 동생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신성한 대성당은 순식간에 비명과 피비린내로 가득한 지옥으로 변했던 겁니다. 피의 숙청과 목숨을 건 단판 이교. 파치 가문은 로렌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정부 청사로 달려가 피렌체의 자유가 왔다고 외치며 시민들의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오랜 시간 시민들에게 베풀었던 성과 신뢰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성당에서 메디치 형제들이 습격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렌체 시민들은 슬픔을 넘어 거대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은 무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파치 가문과 암살자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물실에서 무사히 걸어나온 로렌초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시민들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극노한 군중은 암살에 가담한 프란체스코 데파치를 비롯한 주동자들을 잡아 시신을 훼손했고 음모에 가담했던 교황청의 피사 대주교 살비아트마저 정부 청사 창문에 목을 매달아 처형해버렸습니다. 가문과 도시를 지키기 위한 메디치의 피해 숙청이 가차없이 단행된 것입니다. 사건은 시내의 폭동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대주교가 처참하게 목매달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교황 시스토 4세는 분노로 날뛰었습니다. 교황은 즉시 피렌체 도시 전체를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했고 이탈리아 남부의 강대국이었던 나폴리 왕국과 동맹을 맺고 피렌체를 향해 대군을 진격시켰습니다. 피렌체는 고립무원의 위기에 처했지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렌체의 경제는 파탄났고 시민들 사이에서 로렌초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죽어야 하느냐는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코시모가 겪었던 추방의 위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파멸적인 위기였습니다. 이때 로렌초 메디치는 가문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무모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479년 겨울 그는 피렌체 정부에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호를 단신 배를 타고 적진의 심장부인 나폴리 왕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폴리 국왕 페렌테 1세는 적들을 고문하고 박제하여 수집하는 잔혹한 성정으로 악명이 높은 군주였지요. 잡히는 즉시 목이 잘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로렌초는 목숨을 건 단판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나폴리에 도착한 로렌초는 수개월 동안 페란테 국왕과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며 토론하며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로렌초는 뛰어난 화술로 국왕을 설득했지요. 폐하 만약 피렌체가 무너지고 메디치가 사라진다면 다음은 누구 차례겠습니까? 이탈리아 중부가 교황의 손에 넘어가면 교황청의 거대한 권력이 결국 폐하의 나폴리 왕국까지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평화를 위해서 피렌체와 나폴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잔혹한 군주였던 페란테 국왕은 젊은 피렌체와 로렌초의 지혜와 담대함 그리고 명확한 국제 정세의 통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결국 나폴리 국왕은 교황과의 동맹을 끊고 피렌체와 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1480년 봄 로렌초가 나폴리 국왕의 친서를 들고 피렌체 항구에 다시 모습을 드러났을 때 피렌체 시민들은 그를 도시를 구한 위대한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피렌체에서 로렌초의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암살의 위기와 거대한 전쟁을 오직 자신의 지성과 배포로 막아내며 가문의 이름을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열에 올려놓게 됩니다. 나폴리와의 극적인 예교전에서 승리하며 피렌체의 영웅이 된 로렌초 메디치, 그는 도시의 전권을 쥐고 문화적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그의 말년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등장과 위대한 자의 종말, 가문의 영광이 정점에 달했을 때 무렵 메디치 가문의 야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물이 피렌체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지룰라모 사보나롤라 도미니코의 출신의 광기 어린 수도사였습니다. 사보나롤라는 피렌체의 산마르코 성당에서 설교를 시작하며 단숨에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그의 설교는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이 주도하는 르네상스 문화, 즉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그리고 인문학을 논하는 것을 이교도의 타락이자 악마의 유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피렌체는 돈과 권력 그리고 음란한 예술로 가득 차 타락했지요. 신의 심판이 머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시는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던 하층민들과 파치 가문 이후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던 시민들은 사보나롤라의 종말론적인 공포 설교에 열광했습니다. 로렌초가 아끼던 화가 보티첼리마저 그의 설교에 동화되어 심리적 깊은 혼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에 로렌초의 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괴롭혔던 유전병인 통풍 그리고 관절염으로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499년 봄 마침내 위대한 자 로렌초가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사보나롤라를 자신의 친소로 불렸습니다. 평생 가문을 증오했던 성직자에게 마지막 고해 성사를 하고 신의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사보나롤라는 임종 직전인 로렌초에게 세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첫째, 신은 온전히 믿을 것. 둘째,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사이에 환원할 것. 로렌초는 두 조건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조건에서 사보나롤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렌체의 자유를 돌려주고 메디치의 독재를 끝내라. 가문의 생존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던 로렌초는 이 마지막 요구를 거부하고 고개를 돌린 채 쓸쓸히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위대한 지배자가 사라지자 피렌체는 급격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로렌초의 뒤를 이은 장남 피에로 2세는 부른 자 혹은 무능한 자로 불릴 만큼 정치적 감각이 형편없었습니다. 1493년 프랑스 국왕 샤를 8세가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피에르 2세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프랑스 군 앞에 무릎을 꿇으며 굴욕적인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피렌체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메디치 가문은 조부 코시모 시대 이후 두 번째로 도시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빈집이 된 메디치 궁전은 시민들에게 약탈당했고 피렌체의 권력은 사보나롤라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보나롤라는 피렌체를 엄격한 신정국가로 바꿨습니다. 그는 광장 한복판에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화려한 옷, 겨울 악기 그리고 귀중한 미술품과 책을 강제로 빼앗아 불태웠습니다. 이를 역사는 허영의 소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기 어린 불길 속에서 보티첼리가 스스로 들고 와 던진 자신의 그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찬란했던 예술의 도시 피렌체는 단숨에 암흑과 공포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쫓겨난 메디치 가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렌초가 남긴 가장 위대한 정치적 유산이 가문을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황 레오 10세와 면벌부의 도화선. 과거 로렌초는 가문의 안위를 위해 차남이었던 조바니 메디치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직자의 길로 걷게 했고 막대한 돈과 영향력을 행사해 그가 겨우 10살이 되던 때에 추기경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피렌체에서 쫓겨난 메디치 형제들은 이 교황청의 권력을 이용해 복수를 가다듬었습니다. 한편 피렌체 시민들도 사보나롤라의 지나친 금욕주의와 광기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보나롤라는 교황청과의 갈등 끝에 시민들에게 버림받고 자신이 이슬픔을 불태웠던 바로 그 광장에서 이단으로 지목되어 화형당하는 비참한 치유를 맞이합니다. 혼란을 틈타 메디치 가문은 교황청 군대를 이끌고 피렌체로 진격해 18년 만에 화려하게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곧 가문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사가 찾아옵니다. 1513년 로렌초의 차남이었던 조바니 추기경이 전세계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 레오 10세로 선출된 것입니다. 일개의 상인 가문으로 시작한 메디치가 마침내 신의 대리인을 배출하며 유럽 최고의 권력 가문으로 공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아버지 로렌초를 닮아 예술과 학문을 무척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문의 선조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미덕인 겸손함과 신중함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치가 극에 달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교황직을 주셨으니 이제 즐기자. 이것이 그가 취임하며 남긴 말이었습니다. 레오 10세는 매일 밤 화려한 만찬을 열었고 가문 최초의 교황이라는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전임 교황들이 뒷담한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화려하게 완공했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당내 최고의 천재였던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불러 대공사를 진행케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끝없는 사치와 대성당 건축 비용으로 인해 교황청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메디치 은행조차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레오 10세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악수를 두게 됩니다. 바로 죄를 면해준다는 증서 면벌부를 대량으로 인쇄해 유럽 전역에 판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황청이 파견한 판매원들은 거리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동전이 모금함에 떨어지면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분노를 느낀 한 명의 신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루터는 교황청의 타락과 면벌부 판매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95개 조 반박문을 대학 성당문에 못 박았습니다. 레오 10세는 처음에 이를 시골 가난한 수도사의 사소한 불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반박문은 새로 발명된 인쇄술을 타고 전 유럽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는 종교개혁의 거대한 도화선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를 사랑했던 메디치 가문의 사치가 역설적으로 기독교 세계를 영원히 두 쪽으로 갈라놓는 역사적 대사건을 촉발한 것입니다. 교황 클리멘스 7세와 로마 약탈의 비극, 종교개혁의 거센 폭풍 속에서 레오 10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메디치 가문은 곧바로 두 번째 교황을 배출합니다. 그의 이름은 교황 클레멘스 7세. 그는 과거 파치 가문의 대성당 암살 사건 때 잔인하게 살해당했던 로렌초의 친동생 줄리아노 메디치의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서글픈 핏줄이었으나 백보 로렌초의 손에 자라나 가문의 두 번째 교황이 된 것입니다. 클레멘스 7세는 대단히 지적이고 성실한 인물이었지만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유유부단함과 최악의 정세 판단력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대륙을 가톨릭을 수호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젊은 황제 카를 5세와 이에 맞서는 프랑스의 국왕 프랑스와 1세라는 두 거인이 패권을 두고 거대하게 충돌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사이에 낀 교황 클레멘스 7세는 가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황제와 프랑스 국왕 사이에서 끊임없는 줄타기를 애교를 펼쳤습니다.
오늘 황제와 비밀 동맹을 맺었다가 내일 프랑스 왕에게 손을 내미는 식의 변덕스러운 정치는 결국 황제 카를 5세의 거대한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1527년 5월 황제 카를 5세가 보낸 스페인과 독일의 용병대 3만여 명이 교황청의 심장부인 로마를 진격했습니다. 이 용병들 중에 상당수는 마르틴 루터의 사상에 경도된 개신교들이었고 오랫동안 급류를 받지 못해 굶주림과 분노로 눈이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성벽이 뚫리던 날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를 역사는 로마 약탈이라고 부릅니다. 분노한 용병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고 약탈했습니다. 성당의 금은 보화를 훔치는 것은 약바였고 수녀원에 난입해 수녀들을 유린하기도 했으며 추기경들을 붙잡아 몸값을 요구하며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과 르네상스의 수많은 예술품이 이 시기에 불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이르자 교황 클레멘스 7세는 교황청 바티칸 궁전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군의대 189명이 목숨을 바쳐 황제의 군대를 막아서 짧은 시간 동안 바티칸과 천사의 성을 연결하는 비밀 공중 통로인 파세 토디 보로크를 통해 허겁지겁 야반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통로를 달리는 교황의 귀에는 로마 시민들의 비명과 용병들의 거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교황은 천사의 성 요새 안으로 숨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창밖으로 자신의 성도 로마가 일주일 넘도록 불타며 파멸해가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이 피렌체에 전해지자 피렌체 시민들은 교황마저 무너졌다며 또다시 메디치 가문을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가문 역사상 세 번째 추방이었습니다. 도시를 넘어 종교 권력의 정점인 교황이 자리까지 올랐던 메디치 가문은 자신들이 초래한 사치와 유유부단한 정치의 대가로 로마와 피렌체의 두 도시를 모두 피로 물들이며 가문 역사상 가장 처참한 몰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가 짓밟히고 피렌체에서 세 번째로 쫓겨난 메디치 가문은 멸문지화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화정의 종말과 철혈 군주의 등장. 하지만 천사의 성에 갇혀있던 교황 클레멘스 7세는 가문을 부활시키기 위해 굴욕적인 선택을 감행합니다. 자신과 로마를 그토록 잔인하게 유린했던 원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 앞에 무릎을 꿇고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교황은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대가로 황제의 대군을 빌려 친정인 피렌체로 출격시켰습니다. 1530년 메디치와 황제의 연합군은 피렌체를 포위했고 시민들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방어벽 의지에 처절하게 저항했으나 결국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항복하게 됩니다. 다시 피렌체로 돌아온 메디치는 과거 지오반이나 코시모가 보여주었던 겸손한 시민의 가면을 과감히 벗어던졌습니다. 공화정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메디치 가문은 세습 자구를 지닌 명실상부한 피렌체의 공식 군주로 등극합니다. 초대 공자로 임명된 인물은 클레멘스 7세의 사생아로 추정되는 알렉산드르 메디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리카에 노예했던 것으로 전해져 무어인 알렉산드라로 불린 그는 가문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시민들을 억압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집권 7년 만에 가문의 먼 친척이었던 로렌치노에게 잔인하게 암살당하며 직계 혈통의 종말을 구합니다. 가문이 다시 혼란에 빠지자 피렌체의 귀족들은 다루기 쉬울 것 같은 가문의 반계 혈통 출신인 17살의 소년 코시모 1세를 새로운 군주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귀족들의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코시모 1세는 조부 코시모의 이름을 물려받았으나 성정은 철두철미한 철혈 군주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규종하려던 귀족들을 단숨에 숙청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확립했습니다. 나가 피렌체의 오랜 숙적이었던 시에나 공국을 정복하여 영토를 대폭 확장했고 마침내 교황으로부터 토스카나 대공이라는 강력한 자구를 받아내며 메디치 가문을 유럽의 정식 왕과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거대한 행정궁전을 건설했는데 이 건물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미술관이 된 우피치 궁전입니다. 코시모 1세는 세락에 가던 가문의 핏줄을
군주의 가문으로 탈바꿈시키며 메디치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겁니다. 토스카나 대공국으로 체급을 올린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은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유럽 대륙 전체로 뻗어나갔습니다. 유럽 문화를 바꾼 가문의 여인들, 그 선봉에는 프랑스 왕실로 시집간 가문의 위대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조카였던 카트린트 메디치였습니다. 그녀는 1533년 프랑스의 국왕 앙리 2세와 정략 결혼을 하며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귀족들은 이탈리아의 상인 가문 출신이라며 그녀를 고리대금 업자의 딸이라고 비웃고 무시했지요. 하지만 카트린이 프랑스 왕실에 당도했을 때 당시 프랑스의 문화는 매우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은 식사할 때 손으로 고기를 뜯어 먹었고 요리 기술도 투박하게 이를 데 없었으며 화장실 문화가 없어 악취가 진동했지요. 카트린은 피렌체의 선진 문화를 프랑스 왕실의 통째로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최고급 요리사들과 제과사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때 프랑스로 건너가는 것이 오늘날 프랑스 요리의 상징이 된 포크 사용법, 디저트의 여왕인 마카론과 사베트, 그리고 웅장한 궁정 연회인 발레와 채취를 가리기 위한 향수 문화였습니다. 야만적이던 프랑스 왕실을 유럽 최고의 문화 예술 국가로 바꾼 도화선이 바로 메디치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말년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참혹한 종교 전쟁인 성 바르톨로메오 주교의 학살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어두운 역사적 오명을 남겼지만 문화학적으로 프랑스를 바꾼 그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 가문의 또 다른 여인인 마리드 메디치 역시 프랑스 국왕 앙리 4세와 결혼하여 왕비가 됐습니다. 그녀는 루브르 궁전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피터 파울 루벤스를 고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담은 24편의 거대한 연작소설 같은 명작을 남겼고 고향 피렌체의 파티 궁전을 그리워하며 파리의 릭상부르 궁전을 건설하는 등 프랑스에 또 한 번 르네상스의 예술적 풍요를 선물했습니다. 17세기에 접어들며 메디치 가문은 메디를 넘어 인류의 지성사적 즉 과학의 영역으로 후원의 손길이 넓혀집니다. 갈릴레오의 방패와 위대한 과학 후원, 그 중심에는 토스카나 대공 코시모 2세와 근대 과학의 아버지 갈릴레이의 위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피렌체 출신의 과학자였던 갈릴레오는 스스로 망원경을 개량하여 밤하늘을 관측하던 중에 목성 주변을 도는 4개의 위성을 인류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지구 중심의 천동설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 위성들의 이름을 자신을 오랫동안 지켜봐준 메디치 가문의 4형제의 이름을 따 메디치의 별이라고 명명하여 코시모 2세에게 헌정했습니다. 이에 크게 기뻐한 코시모 2세는 갈릴레오를 토스카나 대공의 수석 수학자이며 철학자로 임명하고 막대한 연구비와 생활을 평생 보장해 주었던 겁니다. 이 후원은 단순한 경제적 원조를 넘어 지적인 방패였습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며 로마 교황청과 종교재판소의 심각한 탄압을 받을 때에도 메디치 가문은 가문 출신의 추기경들과 위교력을 총동원해서 그가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하지 않도록 뒤에서 끊임없이 거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었던 겁니다. 교회가 이성을 억압하던 어두운 시대에 메디치가 제공한 지적인 자유 덕분에 근대 과학의 위대한 한걸음이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메디치 제국에도 서서히 어두운 황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안나 마리아 루이자, 영원히 남겨진 마지막 유산. 17세기 반부터 후순 대공들은 점차 무능해졌고 지독한 사치와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토스카나 대공국의 국력은 급격히 쇠락해졌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후순들의 심각한 불임과 불화로 인해 가문의 대가 끊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대공이었던 잔 카스토네 메디치가 자녀를 남기지 못한 채 1737년 쓸쓸히 눈을 감으면서 300년을 이어온 메디치 가문의 남성 직계 혈통은 완전히 절멸하게 됩니다.
이제 메디치 가문에는 오직 한 사람의 잔 가스톤의 루이자,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인 안나 마리아 루이자 데메디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기자 오스트리아의 함스부르크 왕가를 비롯한 유럽의 거대 열강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피렌체로 눈뜨고 들리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메디치 가문이 3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은 천문학적인 가치의 미술품, 조각상, 본문서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약탈해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유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예술의 도시 피렌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철체절명의 순간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후손 안나 마리아 루이자는 주상들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1730년 그녀는 피렌체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 오스트리아 왕가의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역사는 가족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가문이 가진 모든 궁전, 우피치의 모든 미술품, 대성당의 보물, 수십만 권의 책과 토지 등 메디치 가문의 전 재산을 피렌체 시에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단 계약서에 단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남긴 모든 유산은 국가의 장식품이자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외지인들을 피렌체로 불러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이 모든 예술품은 단 하나도 피렌체 시와 토스카나 대공 밖으로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가문은 사라지더라도 그들이 만든 예술과 영혼은 영원히 피렌체 시민들과 전 인류의 것으로 남겨두겠다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1743년 2월 18일 거센 폭풍우가 피렌체 시내를 세차게 때리던 겨울밤 안나 마리아 루이자가 76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300년 동안 유럽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메디치 가문의 위대한 이어달리기는 공식적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가문은 사라졌지만 유산은 영원히, 메디치 가문의 육신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남긴 화려한 금화도 절대적이었던 권력도 모두 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라진 오늘날에도 피렌체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치의 마지막 후손이 남겨둔 유산을 보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의 걸작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브루넬리스키가 올린 거대한 두 모의 지붕 아래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돈을 가장 지속적으로 움직였던 가문이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예술을 후원함으로써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을 새겨넣은 것입니다. 가문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피워낸 르네상스라는 찬란한 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유산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디치 가문 300년의 대서사를 마칠까 합니다.